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포럼에서 오늘 강연할 주제는 이승만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를 도운 여러분 가운데 세브란스와 에이비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자유주의, 1번 자유주의, 2번은 기독교, 3번은 루즈벨트와 이승만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유가 수입된 것은 박영효와 육일준이 일본으로부터 혹은 육일준의 경우에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얻은 지식이 우리나라에 자유가 수입됐다고 이렇게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 또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설립한 에이비슨 박사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알다시피 청년 이승만은 자유와 권리를 배제학당에서 서재필 선생님으로 배웠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도 배웠죠. 그런데 청년 이승만은 그것이 부족함을 느꼈던지 어느 문헌에는 매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느 문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고 표현했지만 하여간 자주 에이비슨 박사가 경영하고 운영하는 세브란스 병원, 그때는 제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중원에 놀러 가서 에이비슨 박사와 영어를 연습하면서 한국의 장래 정치와 또 중요한 것은 미국에 발달된 자유주의와 민주제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논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이 된 후에 에이비슨 박사에게 건국공로 훈장을 수여하면서 회고한 말 가운데 다음이 있습니다. 에이비슨 박사는 그가 이 땅에 전한 기독교 정신으로부터 오는 자유주의 사상의 상징으로서 본 대통령의 이승만을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죠. 본 대통령의 신실한 친구이었으며 본 대통령의 청년 시기에 기독교적인 민주주의의 새 사상을 호흡케 하였다. 이건 이승만 박사가 직접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이비슨 선생으로부터 배운 이 자유는 미국으로부터의 이제 그 자유의 의미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유는 영어 표현에 보면은 프리덤과 리버티가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에이비슨으로부터 프리덤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프리덤으로서의 자유와 리버티로서의 자유가 어떻게 다른지는 이 박사의 여러 글에도 잘 구분이 가게끔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리덤으로서의 자유는 하늘이 부여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유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천부의 자유이죠. 또한 리버티는 옛날 고대 로마에서 주인이 노예를 풀어줄 때 노예가 자유를 얻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위적인 자유를 뜻합니다. 이러한 자유는 주인이 노예에게 자유를 줘서 자유인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을 빼앗아 다시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표현할 때는 그것이 리버티를 의미하듯이 그 리버티는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하늘에 주신 프리덤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이승만의 글을 자세히 잘 보면 하늘이 부여해 준 자유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에게 이 자유를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이 자유를 스스로 쟁취해야 된다는 표현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청년 시기에 기독교의 바탕을 둔 이 자유를 에이비슨 박사로부터 호흡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그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비슨 박사는 카나다에서 온 의료 선교사인데 카나다는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고 당시에 영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였습니다. 영일 동맹으로 맺어져 있었죠. 3.1운동이 일어나고 이에 당황한 총독부에서 열흘이 지나서 그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서울에 있었던 서양 선교사 몇 사람을 초치합니다. 초청했죠. 그러면서 대책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여기에 그 초청받은 선교사들이 대부분 이승만의 친구이면서 선생님입니다. 에이비슨 박사가 그렇고 게일 박사가 그렇고 YMCA를 같이 일했던 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에이비슨 박사가 한 말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비슨 박사는 총독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 내 의견을 말하겠다. 여기에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 내 생각을 말하겠다. 민족 정신은 대단히 중요하다. 나는 영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그 경험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유인은 민족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언론의 자유는 또 하나의 권리이다. 네 번째, 동시에 출판의 자유가 있다. 다섯 번째, 이것과 관련하여 집회의 자유가 있다. 여섯 번째, 모든 자유인은 참정권을 갖는다. 이것은 총독부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용기가 대단히 필요한 말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영일동맹 하에 있었기 때문에 에이비슨 박사는 그것이 위험한 발설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 영국 공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에이비슨 박사는 세계 제1차 대전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일본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으므로 자유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회합의 내용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제66회 미국 상원에 제출되었으며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주한 미 선교사, 여기에는 에이비슨 박사가 포함이 되죠. 이들의 보고가 주 1미 선교사들을 움직이고 이것이 뉴욕 선교본부에 전달이 되어서 마침내 일본 정부가 개선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에이비슨 박사는 청년 이승만에게 이 자유에 대해서 특히 프리덤이라는 자유에 대해서 호흡케 하였다 하는 말은 청년 이승만이 후일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에이비슨 박사에게 건국 훈장을 주면서 한 말 속에 우리가 그 뜻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동양 삼국에는 이 자유와 권리라는 말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그것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와는 크게 다릅니다. 동양 삼국에는 이 불길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덤이라는 뜻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자유주의의 기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에이비슨 박사가 가지고 온 미국과 카나다의 이 프리덤이라는 자유를 이승만이 청년 때부터 제대로 배우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건국한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이비슨 박사의 영향을 받은 건 비단 자유주의뿐만이 아니고 이 자유의 뒤에는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은 이승만 박사의 독창적인 생각입니다. 중국에서도 일찍이 엄복이라는 청년이 영국에 유학하여 존 스튜어트 밀의 리버티라는 것을 접하고 그것을 중국에 수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엄복도 그 리버티 뒤에 숨어 있는 그 깊은 뜻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쿠자와 유기치가 역시 리버티를 수입했는데 그도 그 뒤에 숨어 있는 이 기독교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달리 동양 삼국에서 이승만만이 자유의 뒤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승만이 이해한 에이비슨 박사로부터 이해한 이 자유는 프리덤은 성경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어 성경엔 프리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깊은 뜻을 알게 된 겁니다. 아마 동양 삼국의 자유의 유래가 기독교였다는 것은 이승만이 첫 번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남쪽 나라들, 지금의 이태리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프리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리버티가 있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3대 구호가 리버티, 이퀄리티, 프로터니티, 그래서 자유평등 파괴라는 이 세 가지를 표명했는데 이와 같이 알프스 산맥 이남에는 리버티라는 말은 고대 로마로부터 전해져 온 것이죠. 아까 말씀대로 고대 로마는 노엘에 근거한 국가였기 때문에 리버티라는 말은 있어도 프리덤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알프스 산맥 북쪽, 지금의 독일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 또 스웨덴 이런 나라들, 저 위에 아이슬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리버티라는 말은 없고 프리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덤이라는 말은 프렌드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란서 혁명에서 리버티, 이퀄리티, 프렌십, 포터니티가 프렌십인데 여기서 리버티와 프렌십이 합쳐진 게 프리덤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프리덤이라는 말은 인도에서 이제 어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인도에서 원래 의미는 어머니 품속에서의 자유로움입니다. 이것이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의 가족들 사이에서의 자유로움, 더 발전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자유로움으로 발전되면서 그것이 알프스 산맥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프리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가 강성해지면서 점점 북쪽으로 로마의 그 영향력이 가면서 프리덤은 자꾸 그 세력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리버티가 커지죠. 이러다가 이제 영국이 강성해지면서 영국이 비로소 리버티와 프리덤과 그 다음에 인프랜차이즈라는 또 다른 의미의 자유, 이 세 가지 자유가 영국이 접하게 됩니다. 인프랜차이즈는 투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자유가 영국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freedom, liberty, enfranchise라는 말은 벌써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에 벌써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제임스 왕 때 제임스 바이블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신약 구약이 전부 제임스 바이블에 이제 기원을 두고 있는데, 제임스 바이블에서 비로소 프리덤이라는 것이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자유가 비로소 이제 프리덤이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은 인위적인 자유가 아니고 하늘이 부여한 자유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에이비슨 박사가 이승만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독립운동할 때에도 언제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기회로 해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의 그 중요한 목표로 생각한 것이 바로 리버티보다도 프리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누구에게 자유, 프리덤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자유를 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 뜻이 바로 청년 이승만이 에이비슨으로부터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승만에겐 실제적으로 어땠느냐? 지금까지는 이 정신사에서 정신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승만이 청년 시절에 쓴 독립정신에 보면 기독교를 바탕으로 6가지 사항을 잘 지키면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6가지가 첫 번째가 통상, 두 번째가 자유, 세 번째가 외교, 네 번째가 의리, 다섯 번째가 교육, 여섯 번째는 지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하여간에 이 6가지 사항을 기독교의 바탕을 두어서 잘 운영하면 능히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뭔가 하니 바로 지금 얘기한 자유의 뒤에는 기독교가 있다. 왜 그러면 기독교가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이제 자유를 그 자유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승만의 그 자유의 뒤에는 기독교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 기독교의 중요성을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독립운동에 사용했느냐? 첫 번째, 1908년에 에이비슨 박사가 안식년을 얻고 미국으로 1년간 쉬러 갑니다. 이때 공교롭게도 연희 전문을 세운 언더우드 박사도 안식년을 맞이했고, 우리가 잘 아는 허버트 박사도 공교롭게도 동시에 안식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미국에 가서 1년을 쉬러 간 게 아니고 한국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과 그 다음에 젊은 선교사를 이제 모집하러 소위 말하는 한국 선전 코리아 캠페인을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벌립니다. 목표는 20만 불 모금과 그 20만 불 가지고 젊은 선교사 9명을 보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때 전국의 교회를 중심으로 순회할 때 1908년이니까 청년 이승만은 그때 학위 과정에서 이제 과정은 끝내고 논문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류를 해요. 그러면서 에이비슨 박사는 그 자서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참으로 이상한 일은 여기서 우리는 에이비슨, 언더우드, 그 다음에 헐버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셋이 미국 전역에
한국 캠페인을 벌일 때 이승만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때 뉴욕 선교본부 이사로 있었던 세브란스가 여기에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에이비슨, 언더우드, 헤르로트, 이승만이 한 팀이 돼서 이제 한국 캠페인을 벌리고 20만 불 목표를 달성하고 그 돈으로 젊은 선교사 9명을 조선에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세브란스는 자비를 들여서 여러 4명의 선교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기독교와 그들이 기독 정신을 실제로 발휘하는 것을 이승만은 이제 직접 목격하고 거기에 일원이 돼서 학업 중에도 불구하고 에이비슨, 언더우드 그리고 헤르버트 여기에 세브란스의 미국 뉴욕의 장로교 선교본부에 있는 에이비슨 세브란스 이사의 도움을 받아서 전국을 순회합니다. 이와 같이 이승만은 공부할 때에도 이 기독교가 아주 독립운동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독립운동 제가 보기엔 사견입니다마는 여러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기독교를 독립운동에 아주 유용하게 쓴 거의 유일한 독립 지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무슨 모임이든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를 왜 그러면 독립운동의 중요한 수단 내지는 또 목표로 생각을 했느냐? 당시 전 세계 인구는 1900년에 세계 인구는 15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5억이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1900년 당시 즈음에 이 5억의 기독교 인구를 10억으로 증가시키는 배가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업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역시 뭐든지 돈이 필요한 것이니까 여기에 자금을 댑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의 바탕을 둔 정치가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장관 또 주지사 등등 많은 정치 세력이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가들이 참여를 해서 기독교 인구를 10억으로 배가 운동하는데 열성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세브란스는 부회장으로 참여를 하죠. 이와 같이 미국은 당시에 기독교가 아주 융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용주의가 크게 또 융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정신계는 실용주의와 기독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승만의 독특한 뭐라 그럴까요? 독립운동 방식이 이제 드러납니다. 당시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선이 일본이 점령한 다음에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우리를 독립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태도인데 당시에 열강들은 전부 식민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그 식민지로 말미암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었고 그 뒤를 이어서 프랑스도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고 독일도 식민지를 갖고 있었고 네덜란드도 식민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은 필리핀을 상원에서 1945년에 독립시킨다는 플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식민지주의에서 탈피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미국 빼놓고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은 모두 식민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죠. 그들에게 조선의 독립을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아주 그 중요한 발상을 하게 되죠. 일본이 한국을 기독교 탄압으로 포장을 해서 열강들에게, 기독교 국가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 이승만이 1912년에 일본의 체포를 피하고 이제 하와이로 이제 가지요. 그때 가자마자 쓴 책이 한국교회 핍박입니다. 일본이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한국교회를 핍박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다가 공인받고 그러므로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핍박, 공인, 핍박, 공인 이렇게 되는 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이 한국의 언어 즉 한글을 빼앗을 뿐만 아니고 기독교도 빼앗는다. 그래서 일본의 신도를 강제로 믿게 하고 나중이지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와 같은 그 압제를 하니 이 종교의 자유가 조선에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세계 기독교 인구를 배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조선도 들어갈 수가 있으므로 한국이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게 할 수 있는 즉 종교의 자유는 미국의 헌법 수정조문 제1조입니다. 권리장전이죠. 거기에 준해서 한국에도 기독교를 믿게 하려면 한국을 독립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이유도 있지만 이승만에게 있어서는 이 기독교가 아주 중요한 그 독립운동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기독교를 중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승만은 미국으로 유학갈 때 1905년 유학갈 때 여러 선교사들에게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1통인가 13통을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게일이라는 분한테서 추천서를 받았어요. 그건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게일 박사는 연동교회에 그 시무를 했던 목사하면서 한문을 또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한국의 한문으로 된 역사책을 또 영어로 책을 펴낸 분이고 한국 문화의 예찬론자고 게일 박사는 한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인의 정신세계는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오묘하다. 한국 사람들은 정신세계에 산다.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승만도 똑같아요. 아까 기독교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이승만은 멀리 내다보고 장차 독립된 한국의 정신세계를 제시한 것입니다. 독립지사 가운데 독립 후에 백성들의 정신세계까지 내다보면서 그 기독교를 열심히 선전하고 그것으로 독립운동을 한 인물은 이승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일이 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 게일의 조카가 있습니다. 이 조카 얘기를 잠시 접어두고 게일은 중국통이었어요. 중국에서 큰 사업도 벌리고 중국에 많은 그 인적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 게일은 미국의 또 국무성과도 아주 그 발이 넓어서 많은 그 인적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1942년 2월 23일에 루즈벨트가 그 유명한 파이어사이드 채트라고 그 노변 정담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렇죠.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하지만 이게 진주만 기습 공격 이후 두 번째 이 노변 정담입니다. 이 노변 정담 1942년 2월 23일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유럽의 전시 상황, 또 아시아에서의 이 새로운 전쟁이 그 현상, 이와 같이 전 세계를 섭렵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나치 치하에 사는 백성들은 그 멍해가 뭔지를 안다.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거니? 아무 관련이 없이 조선인과 만주인이 일제의 참혹한 지배에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이번 전쟁에서 연합군이 이기면 그들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루즈벨트가 처음으로 태평양 전쟁이 나온 지 불과 3개월 만에 조선인의 해방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연합군이 이기면 조선인과 만주인들은 자유롭게 된다.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된다. 이건 카이로 선언 이후에 등장한 말하자면은 진주만 기습 공격 이전에는 형식적으로라도 일본과 미국은 친선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언급하기를 삼가했는데 이제 친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그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나치 치하에서의 참혹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뒤를 이어서 조선인의 참혹한 노예 상태를 언급하게 되면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면 조선인들은 해방된다. 이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루즈벨트의 이 1942년 2월 23일에 그 기원은 근거는 뭐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1942년 2월 23일 여기서 이제 이승만은 아주 이제 활기찬 그 기운을 얻어서 바로 4일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워싱턴에서 여러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한인 자유대회를 이제 4일 동안 펼칩니다. 라파엘 호텔에서. 여기서 이제 결의한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선포를 하고, 더 중요한 건 그때까지 언론이라든가 미 국무성에서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3월 2일 날 기자들이 국무성의 그 장관 서리에게 질문을 해요. 기자회견에서 어제 한인 자유대회가 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국무장관 서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인 자유대회가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므로 1941년 12월 7일 날 진주만 폭격하고 그 다음에 41년 12월 달인가에 루즈벨트가 그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곧 이어서 2월 23일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선의 독립을 암묵적으로 표현했고 4일 지나서 이승만이 한인 자유대회를 열었단 말이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4일 만에 준비를 했을까? 이승만은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이 42년 2월 23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럼 그 이전부터 이를 따져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일의 조카, 이 조카 게일이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박사가 그동안, 이승만이 그동안 쌓아올린 기독교와 기독교 인사들이 그때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겁니다. 즉 루즈벨트 행정부에서는 전쟁이 나기 전에는 지금처럼 중앙정보국이 없었어요. 있긴 했지만 그건 해군이 따로 정보를 모으고 있었고 육군이 정보를 따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국무부는 국무부대로 정보를 따로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통일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들을 별로 믿지 않고 개인적인 자기의 정보 루트를 전 세계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를 잘 믿지를 못하고 자기의 개인 밀사를 필요할 때마다 세계 각국에 보내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불편을 없애려고 루즈벨트는 이른바 OSS 이를 이제 도노반 대령에게 지시를 해서 오늘날의 중앙 CIA의 전신인 OSS, 그 당시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OSS가 되었죠. 이걸 중앙정보국의 전신을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국의 도노반 이 대령이, 이 사람은 원래 법률가였어요. 변호사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직속이기 때문에 항상 보고를 하죠. 매일 아침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OSS 나중에 OSS가 되지만 여기에 이제 작전으로 중국과 이제 그 일본의 식민지, 동남아시아,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그 식민지로 이제 갖고 점령을 했는데, 싱가포르도 점령했고 지금의 월남, 태국 전부 점령을 했죠. 그다음에 자바까지 내려가서 인도네시아까지 내려갔고 거의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이제 위협하는 그런 지경이 있을 때 이 도노반은 중국에 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버마 전선으로부터 이제 그 훈련받은 OSS 대원을 전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뽑아서 훈련시킨 다음에 투입해서 한국의 조선 땅에도 보내려는 이런 작전을 합니다. 이 작전 가운데 조선을 겨냥한 것이 유명한 넵코 작전인데 이건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때 이 회의가 그러니까 41년 진주만 습격 기습 작전 이전부터 이걸 준비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일이 상당히 중요한 여기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을 소개를 해서 이승만이 몇 번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 회의에. 그리고서는 그 전 세계 각국의 유럽에서는 이제 그 독일이 점령한 지역의 젊은이들도 뽑고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젊은이들을 뽑고 해서 이제 그 특수훈련을 받게 하면서 이제 버마로 버마 통로를 통해서 중국을 들어가고 중국을 통해서 조선에도 들어오고 만주로 들어가고 이와 같은 작전에서 이승만이 한국의 젊은이를 보내는데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인 장석윤이라는 젊은이가 여기에 뽑혀서 버마에 들어갑니다. 근데 장석윤이라는 이 청년은 4개국어를 해요. 그러므로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물론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고 그래서 버마에 들어가서 그 특수작전에 그 참여도 하지만 버마의 젊은이들도 그 특수훈련도 가리키면서 이제 장차 조선에 들어갈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돌이켜 생각하면 41년부터 이승만은 41년 초에
40년인가에 41년인가에 미국과 일본이 통상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맺고 있었는데 그것이 40년인가 41년 초에 이것을 미국이 연기를 하지 않고 끊어버려요. 그 두 나라 사이에 통상조약이 이제 폐기가 된 겁니다. 이때 이승만은 자기 학위 논문에서 썼으며 또 프린스턴과 하버드에서 공부한 이 통상조약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일본과 미국은 전쟁으로 들어가겠구나. 통상조약이 연기가 안 되면서 미국은 일본에 석유를 수출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철강석도 수출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일본은 그 당시 수입을 주로 미국에서 했는데 석유 수입을 주로 미국에서 했는데 이것이 끊기기 때문에 이제 석유가 나는 이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평양에서 드디어 이제 일본과 미국이 전쟁에 돌입하게 됐다는 걸 예측을 하면서 39년부터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 그 유명한 일본 내막기 그 책입니다. 그 영어로 썼죠. 그리고선 이것이 41년 8월에 출간이 돼요. 아직 진주만 기습 공격이 있기 전입니다. 이것이 출간됐을 때 미국에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진주만 기습이 일어난 다음에 이 책이 아주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전쟁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여러 섬 가운데 하나를 기습 공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알래스카에 있는 하나의 섬을 또 지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가리키는 거니? 이승만이 전쟁을 예측을 하고 미국과 일본의 전쟁을 예측하면서 게이를 통해서 이 OSS의 한국 청년을 참가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그거를 도노반이 그 회의를 마치고 루즈벨트에게 보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루즈벨트가 한국의 어려움에 42년 2월 23일에 조선인과 만주인이 이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연합군이 승리하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다 하는 걸 발표할 수 있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욱더 이제 확실히 해줄 수 있는 문헌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42년 2월 23일 날 루즈벨트가 노변 정담에서 조선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일 후에 이 박사가 한인 자유대회를 했는데 이때 연사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리차드 이튼이라는 이 시사평론가인데 언제 이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루즈벨트가 4일 전에 즉 42년 2월 23일 날 조선을 언급한 건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이튼은 여러 개의 신문사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글자 하나하나 다 생각해서 쓴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조선의 조선인이 참혹한 노예 상태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쓴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론인이면서 시사평론가가 이 한 말은 뭔고 하니? 그리고 뭐라는 거니? 그동안 조선의 독립지사들이 오랫동안 독립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이제 미국의 정치가들이 알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오는 거니? 일생을 바쳐서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이 한인 자유대회를 연 이승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걸 보면은 아까 여러 가지, 다시 말하면은 그 미국과 일본이 한판 붙을 거다 하는 걸 내다보고 책을 썼죠. 그리고서는 이제 게일 박사의 조카 게일을 통해서 도노반에게 접근을 하고, 도노반이 그 회의에도 참석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루즈벨트에게 보고를 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리고 다시 여러 번 반복했지만 42년 2월 23일 날 아주 중요한 그런 조선인의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와 같은 암시를 넘은 거죠. 예. 그런 것을 루즈벨트 입을 통해서, 노변 정담은 모든 미국인이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예. 그날 청취인이 노변 정담 생긴 지 두 번째로 많은 청취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그로부터 4일 만에 이와 같이 커다란 그 한인 자유대회를 했다는 건 그 준비 기간이 대단히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2월 23일 날 노변 정담에서 루즈벨트가 한 말이 시사평론가 이튼의 말대로 글자 하나하나 우연히 쓴 게 아니고 생각해서 쓴 것이다 라는 말이 와 닿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또 이튼이 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게 아쉽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파리에서 한국인의 저항을 파리에서 들었으면은, 파리에서 이제 들리는 한국인의 저항 얘기를 첨부했으면 하고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입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아주 아주 여운을 남기는 말을 대통령께서 파리에서 들리는 한국인의 저항을 첨가했더라면 참 금상첨화했을 텐데, 이런 말을 흐리면서 살짝 언급한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한국인의 저항이 파리에서 여러 사람들의 회자된다.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그 한국인의 그 독립사들의 그 노고를 이제는 미국의 정치가들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일생을 바쳐 조국을 독립시키려는 이승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튼이 한 얘기가 굉장히 시사성이 크죠. 다시 말하면 42년 2월 23일 날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노변 정담의 연설, 연합군이 이기면 조선인과 만주인은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하는 이 말의 뒤에 배경은 바로 지금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승만이 뒤에 있었다. 42년 2월 23일 이전에 41년 12월 1일에는 카이로 회담이 있어서, 카이로는 다 아실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여간 이 42년 2월 23일에 벌어진 이 노변 정담에서의 조선인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이 길, 이거를 이야기한 거는 지금의 미국과 일본의 통상조약이 연기 안 되면서 국가 간의 단절 시기로부터, 그리고 42년 3월 1일까지 그 중간에 벌써 42년 2월 23일 그 중간에 이 박사가 책도 썼고 그 OSS 회의에도 참석했고, 그리고 게일 박사가 그걸 알선했으며 거기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록을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장석윤이라는 한국 청년을 OSS 단원으로 뽑히게 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어려움과 독립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3월 2일 날 국무차관이 기자회견을 열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독립을 그 여러 미국 국민들한테 좋게 그 선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것이 42년 2월 13일을 전후해서 일어난 이 박사의 활약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그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2차 대전을 이끌어온 분이지만 루즈벨트의 정치 사상과 이승만의 정치 사상이 아주 쌍둥이처럼 밀착되는 것은 아마 보기 힘든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1941년 12월 7일 미국 시간이죠. 진주만이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다음날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일본을 상대로 전쟁 선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루즈벨트는 부인으로 하여금 그 엘리노 루즈벨트로 하여금 윌슨 대통령의 부인을 모셔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윌슨 대통령 부인이 자기의 부인 엘리노 루즈벨트 옆좌석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설을 하죠. 이것은 뭘 상징을 하느냐? 윌슨이 14개조를 그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위해서 내놨죠. 윌슨은 사실상 1차 대전을 이끌어간 미국이 참전하면서 이끌어간 사람인데 윌슨의 그 정치는 세계 정치 사상은 모든 나라가 독립하고 자유롭게 통상하는 전 세계를 자유통상권으로 묶으려고 그랬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연맹도 상원에서 가입을 거절하는 바람에 국제연맹도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루즈벨트는 윌슨 행정부에서 해군 차관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윌슨의 그 정치 사상을 많이 이어봤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는 거니? 루즈벨트는 자유통상으로 식민지를 없애야 다시는 1차 대전, 2차 대전과 같은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문헌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2차 대전을 지금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이대로 마무리하면 안 된다. 그러면 1차 대전처럼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온다. 그러므로 1차 대전에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묶여있던 유럽의 식민지가 해방이 됐는데 2차 대전은 아시아의 식민지가 해방이 돼야 된다. 처칠은 반대를 했죠. 처칠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대영 제국을 해체하려고 수상이 된 게 아니다. 그러나 루즈벨트가 압박을 넣죠. 나는 미국의 자원과 미국의 무기로 식민지를 그대로 두는 전쟁을 나는 할 수가 없다. 식민지는 반드시 해방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수단이 뭔고하니 지금의 현재 식민지는 독립을 시켜서 독립국가를 만들고 국가와 국가는 자유통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영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승만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이승만도 자유통상을 6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를 바탕으로 6가지 사항을 잘 지키면 국가를 보존할 수 있다가 첫 번째가 자유통상입니다. 그러므로 길게 이제 설명을 다음 어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글자 하나하나 보면 이승만과 루즈벨트는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순서를 보면 이승만이 먼저, 감옥에 있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청년 이승만 때부터 이승만이 먼저, 두 번째가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를 건국한 마사릭, 세 번째가 아일랜드를 독립시킨 드벨레라, 네 번째가 루즈벨트.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세계 정치를 변혁시킬 수 있는 사람은 루즈벨트죠. 드디어 이승만의 예측대로 2차 대전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조선이 독립한다는 걸 내다볼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자유통상으로 그 하나 똑같은 생각이 일치하는 루즈벨트를 꿰뚫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에이비슨으로부터 자유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 장차 건국할 나라의 초석으로 이제 삼았죠. 그 뒤에는 기독교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 무기로 혹은 수단으로 또는 기독교 자체를 목표로 새로운 국가의 정신세계로 삼았죠.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와 그다음에 한교와 있던 선교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진 것이 게일 박사 조카를 통해서 이제 희미하나마 인적 관계가 드디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즈벨트가 이승만하고 생각이 일치했다. 이처럼 이번 강연을 통해서 이승만은 그 2차 대전을 예측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조선이 한국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정해진 그 수순이었고 정해진 길이었음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강연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오늘 미진했던 부분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